앞으로 그 노후가 될수록 재무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사실 그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자산을 처분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거나. 이거 75만 원 내가 개인 주식 투자해가지고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네. 주식으로 잘하실 수 있으면 네. 주식 하시는 게 맞아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상건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 투자 교육,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콘텐츠, 저희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 TV라고 좀 홍보 좀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연금이랑 또 연금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잡지도 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그런 잡지, 저희가 발간하는 잡지도 무료로 이제 네. PDF 파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콘텐츠와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그 뉴스레터 예. 매주 보내주셔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 2023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예. 어떻게 작년보다는 좀 이 주식시장이나 뭐 부동산 시장이나 좀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이게 어찌 보면은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고 계신 건데 커다란 몇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1980년 이후로 금리가 한 20년 넘게 계속 이렇게 내려왔었어요. 네.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내려왔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졌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 부동산, 채권 다 세 분야 다 돈을 벌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채권은 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니까 지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 당연히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이 주식과 부동산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가장 뭐 기본적인 건데 투자 분야에서 그 워렌 버핏의 얘기 많이 인용이 되죠. 금리라는 것은 중력과 같이 작용을 한다, 자산 시장에서.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영원히 제로로 간다면 주식의 수익률은 무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이제 뭔가 바뀐 거죠. 네. 그 20년 동안 이 자산 시장이 역사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그 좋았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라는 변수 자체가 일단 바뀌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말에 그 동유럽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면서 이게 그 새로운 노동력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 편입이 됐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고, 지금은 중국이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중국이 그 저가 그 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면서 물가도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고 물가가 이게 안정된 것은 자산 시장에서 가장 해피한 행복한 시나리오거든요. 네. 이제 이것이 바뀌어 나가고, 또 글로벌 경제 통합이란 측면이 이제는 또 지금은 이제 그 우군, 그러니까 사회주의 붕괴된 이후에 자유화의 흐름이었었다면 그게 워싱턴 컨센서스라는 어떤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그것이 세계화 자유화가 가장 표준화된 어떤 세계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들을 경제학자들 주장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걸 가장 대표해서 앞장서서 주장했던 미국이 지금 반대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반도체를 동맹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기술 패권을 통해서 중국과 이런 어떤 블록 경제, 새로운 형태의 블록 경제가 등장하면서 어찌 보게 되면 뭐 이 비용이 좀 증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작용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 같은 것도 변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과는 뭔가 달라졌다. 이것이 뭐 어떻게 될지 뭐 제 수준에서는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우리가 자산 시장의 풍경만큼은 지난 20년간 있었던 풍경과 다르게 펼쳐질 거면 당연히 뭐 그때보다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전문가들은 더 비관적이신 분들이 계신데 그건 뭐 제 영역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해주실 얘기 같고, 제가 보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 자체가 과거보다는 더 증대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제 또 금리가 뭐 어느 정도 안정은 되겠지만 그것보다 과거와 같이 뭐 우리가 초저금리를 보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가 좀 기대 수익률도 좀 낮춰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금리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4에서 5% 정도는 우리가 뭐 이를테면 1% 시대에 금리 1% 시대에 4% 그 수익을 올리려면 4배거든요. 네. 그 훨씬 더 리스크를 많이 테이킹을 해야 되고, 또 해도 성과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4, 5%는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또 이런 금리 투자 같은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또
좀 매력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가 이제 우리가 자산시장 그 제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 예. 네. 20년 만에 나타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 중에 하나로 이제 금리의 변화, 예. 그리고 세계 질서, 블록 경제의 등장 예.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할 예. 수 뭐 있겠고. 인플레 같은 것들도 이제 네.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잊혀졌던 거죠. 사실 물가 상승, 이 인플레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20년간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투자 시장의 변수였었는데 이제 다시 또 등장을 한 거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센터장님께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 계시잖아요. 예. 이런 시기에 있어서 혹시 뭐 노후 관리 측면에 있어 저희가 예. 조금 유념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 노후 관련돼서는 어찌 보면 그건 저는 이렇게 공식 같은 거예요. 우리가 딱 누구나 꿈꾸는 노후라는 거는 다 아시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인간관계도 좋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여유 자금도 있어서 노후에 은퇴 파산되지 않으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을 쓸 수 있고. 근데 이것은 정해진 공식인데 이걸 가는 길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갖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관한 거고 우리가 또 자산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 재무적인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핵심은 캐시플로우거든요. 왜냐면 내가 뭐 50억짜리 집이 있다 하더라도 한 푼도 거기서 현금 흐름이 안 나오면 물론 다른 자산이 많은데 내가 뭐 극단적으로 50억짜리 집 한 채 갖고 있다 치더라도 자산은 높지만 캐시플로우는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앞으로 그 노후가 될수록 재무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근데 사실 그 방법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기존의 자산을 처분해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거나 두 번째로는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거나 세 번째는 이제 이미 있는 제도죠. 그러니까 연금 제도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류가 이제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내놓은 어찌 보게 되면 한 200년 동안 된 가장 오래된 그 시스템이 연금 시스템이거든요. 뭐 프로이센의 철혈자생이었던 비스마르크가 이제 처음으로 독일이 이제 세계 최초의 국민연금을 도입을 했는데 그런 어떤 연금 시스템에 있는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내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느냐. 이 세 가지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사람들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르겠죠, 이것 자체가. 그렇지만 재무적 차원에서는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의 절대적으로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떻게 내가 만들어내느냐 이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네. 혹시 연금 마련에 있어서의 공식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연금 상품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저축이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는 세금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연금에 대해서는 다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제 혜택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무조건 1번이에요. 그 국민연금 같은 경우 우리가 자동으로 빼나가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상품이 아니라 제도거든요. 국가의 어떤 그 복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적연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적연금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리가 퇴직연금이라든가 뭐 개인형 퇴직계좌 IRP라든가 연금저축계좌 이런 것들 자체가 사적연금에서 우리가 시장에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정부가 이제 주는 세제 혜택 그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는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그래서 다행히 이제 지난해까지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7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 증액해서 이제 900만 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금저축계좌랑 뭐 IRP 계좌 합해서 이제 연간 1,800만 원까지 늘 수 있는데 세액공제는 그중에 1,800만 원 한도 중에 7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주는 걸 900으로 늘려준 거예요. 그래서 900까지 넣고 더 여유가 있으시면 또 1,800만 한도가 있으니까 더 넣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세제 혜택이 세액공제도 주지만 돈을 받을 때도 혜택을 주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연금저축계좌라든가 IRP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소득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배당소득세나 이자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5.4%를 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사업자 사업소득세를 내시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뭐 연금소득세가 좀 저율과세거든요. 그러니까 3.3에서 한 5.5% 정도 뭐 60세 이후에 그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연금저축계 55세부터 받을 수 있고 낼 때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을 해주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저율 연금소득세를 해주는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공적연금이라고 불리는 뭐 직영연금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국민연금이나
뭐 사학연금이나 선생님들 아니면 군인들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합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퇴직연금에서 받는 세금이나 그 다음에 연금저축계좌에서 받는 세금은 그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으로 10년 이상 수령하게 되면은 기존에 발생한 퇴직소득세를 한 30% 깎아주고 1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40% 깎아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불입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중간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과세 이연하는 단계, 나중에 이제 인출하는 단계에서 이 세 파트에서 그러니까 넣을 때, 운용할 때, 찾을 때 다 세제 혜택을 주고 또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퇴직연금은 기업연금에 가까운 건데 뭐 기업연금과 퇴직연금과 그다음에 연금저축계좌 IRP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세와 합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한 번만 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제 혜택에 정부에 주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1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국민연금은 내는 거고. 그건 이제 뭐 자동으로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의무거든요. 의무죠. 의무가입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적연금 의무가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한두 거 채워놓고 일단 900만 원 더 채워놓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더 하시고 퇴직연금도 부채가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여전히 그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조금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것도 이제 그 연금으로 받으시는 형태가 훨씬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죠. 이게 900만 원이라고 하면은 한 75만 원 정도 월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게 유혹이 이거 75만 원 내가 개인 주식 투자 해가지고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주식으로 잘하실 수 있으면 주식 하시는 게 맞아요. 돈을 잘 벌 능력이 되면 왜 안 합니까 그게. 근데 그게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연금저축은 또 이 강제저축의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행동경제학에서 이런 저축의 사람들의 행태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그 학자들이 그 많이 비유하는 게 이제 일단 오디세이스와 사이렌 이제 그 몸은 여자인데 얼굴은 이제 새 모양을 가진 이제 괴물이죠.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서 타고 올 때 그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이렌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면 그 심취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물에 난파돼서 죽거든요. 오디세우스가 이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하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한 게 아니라 너희들 길을 밀랍으로 막아라. 막고 너희들은 막고 나는 깃대에 나를 묶어 세워 묶어라. 묶고 나서 내가 여기서 풀어달라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절대 날 풀어주지 마라. 그래서 이제 세이렌의 그 아름다운 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죽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강제성이 있는 방식의 저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그 이념적으로나 어찌 보면 철학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기반한 시스템이 가장 정보 유통이 많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 정보 유통도 원활해지고 그 가격 신호에 의해서 가장 사회 질서가 그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분배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강제성이 있는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훨씬 더 저축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어렵다. 그런 경우 자기 자신을 오디세우스처럼 깃대 묶어놓는 이런 강제저축 시스템 활용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 자체가 사실 연금저축 계좌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해지하는 순간에 페널티가 생기기 때문에.